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용기를 내어 저의 황당한 결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은 제 나이 38살이 되어서였어요. 저는 조그만 광고 회사에서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저희 회사의 인쇄 외주를 맡아주는 인쇄소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 남편에게 아무런 감정도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회사 동료들이 남편이 납품을 위하여 찾아올 때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남편과 한번 만나보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지금의 남편이 그런 농담을 들으면 불쾌해할까봐 하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남편은 그런 농담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지수씨,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시간 되시면 언제 한번 맛있는 식사 사드릴게요. 시간 좀 내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대답에 회사 동료들은 더욱더 저를 부추기며 저에게 승낙하라고 했고, 저도 분위기에 떠밀려 얼떨결에 남편과의 첫 데이트를 승낙했죠. 첫 데이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름 제가 좋아하는 것을 사주고 싶었는지 저희 회사 동료분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의견을 구하는 모습도 우연하게 보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가 그 당시 좋아하던 책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책도 모두 읽어와서 첫 데이트 때 저와의 대화가 어색하지 않도록 책 내용을 주제로 대화도 이어가 주었죠. 저도 그날 이후 그런 남편에게 많은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몇 번의 만남을 더 이어갔고,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남을 시작하기로 했죠. 사실 그 당시 집안에서 계속 결혼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었고, 주변에 제 친구들 또한 시집을 가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나이대인지라 제가 마음이 조급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저와 지금의 남편은 약 6개월가량의 짧은 연애를 하고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작부터 조금씩 삐그덕거리는 사이였어요. 저는 드라마 속의 근사한 프로포즈는 아니어도 여자로서 기억에 남는 프로포즈를 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별다른 프로포즈 없이 결혼을 진행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서운해 장난스럽게 자기는 왜 나한테 프로포즈는 안 해? 내가 결혼을 해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남편은 대뜸 저에게 우리 나이도 있는데 형식적인 부분은 좀 그냥 넘어가자. 회사 일도 피곤해 죽겠는데 결혼까지 그렇게 피곤하게 해야 하냐? 글쎄 이러는 거 있죠. 처음에 제 마음에 들었던 남편의 섬세하고 자상한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결혼 준비 과정에서 사사건건 저는 남편과 충돌했습니다. 드레스를 고를 때도 남편은 제가 보여주는 드레스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좀 성의 있게 봐달라고 제가 화를 내고서야 섹시의 드레스를 미리 보면 나중에 식을 올릴 때 감동이 덜하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둘러댔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남편은 핸드폰 게임을 하느라 제 드레스를 같이 골라주기 귀찮았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때 저희가 결정적으로 크게 싸움을 하게 된 사건이 생겼어요. 저는 결혼식장의 위치를 현재 저희가 거주하고 있고 직장도 있는 서울 쪽에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조건 자신의 부모님을 위하여 현재 시부모님께서 사시는 지방의 해남에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대부분의 하객은 서울 쪽에서 오는 분들이었는데 오직 시부모님을 위해 해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조용조용 남편을 설득해 보았지만 남편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크게 싸움을 했죠.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3일 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운명의 장난인지 저는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혼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뱃속에 작은 생명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제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고민 끝에 먼저 남편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남편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다 잘못을 했고 이기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하다며 결혼식장은 제가 원하는 지역에서 고르는 것으로 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하고 무엇보다 아이까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니 화가 누그러져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죠. 남편은 굉장히 기뻐했고 그렇게 그때의 싸움은 남들도 결혼하기 전에 모두 다 한 번씩 겪어보는 흔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며 남편과 다시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결혼을 준비하며 저는 처음으로 예비 시부모님을 뵙게 되었어요. 원래라면 결혼을 승낙받기 위하여 가장 먼저 찾아뵈었어야 했지만 남편이 이를 핑계로 찾아가는 것을 미루었거든요.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지방의 해남에 사셨죠. 저는 처음 뵙는 예비 시부모님들이었기에 긴장도 많이 했고 혹시나 실수를 할까봐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남자 저를 처음 자기 부모님에게 소개시켜준 날 집에 짐을 풀자마자 친구를 만난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를 예비 시부모님 집에 혼자 남겨두고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는 이미 동네 친구와 미리 약속을 했다며 급하게 나가버리더라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게 저는 그날 예비 시부모님 식사를 직접 모두 챙겨드렸고 설거지까지 모두 했습니다. 인사드리러 가는 길이었기에 옷도 좋은 곳으로 새로 사입고 혹시나 옷에 음식 국물이라도 흘릴까봐 가는 길에 점심도 빵으로 때웠는데 정작 저는 인사드리러 가서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만 했네요. 그날 밤늦게 예비 남편 놈은 술에 진탕 취해서 들어왔고 저는 작은 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오빠는 결혼 인사를 드리러 와서 나를 예비 시댁에 혼자 두고 술을 마시러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인사드리러 온 날부터 예비 며느리한테 집안일을 시키는 집이 대체 어디 있냐고 따져 물었죠. 우리들은 조금씩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그 소리를 예비 시어머니께서 들으셨나 봐요. 저희 방으로 오셔서는 너는 어쩜 결혼 인사 드리러 온 날에도 네 서방 될 사람을 쥐잡듯 잡는 거냐? 내가 승민이에게 들으니 며칠 전에도 결혼식장 문제로 그렇게 화를 냈다며? 그래서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는데 너는 매사에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결혼 전부터 네 남편 될 사람한테 매일 화만 내는 거냐? 에잉... 라고 하시곤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결혼식장 위치 문제로 다툰 것도 이미 자기 부모님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혼만 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난 저는 예비 남편의 얼굴도 쳐다보기 싫었어요. 무엇보다 시댁에 아무리 멀리 산다고 해도 시부모님께서 살아생전엔 계속 왕래를 하며 살아야 할 텐데 저는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죠.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오는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원망하는 마음까지도 생겼죠. 사실 제가 멍청해서 피임을 못한 것인데 누굴 탓하겠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까지도 남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방에만 있었어요. 친정 엄마는 오늘 김서방이 오는 날이 맞지 하시며 계속 질문을 하셨고 손님 맞이 음식 준비로 바쁘셨죠. 저는 그 사람과 결혼 생각 없어. 오늘 안 오니까 엄마도 음식 준비하지 마.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기뻐하시던 부모님 생각과 나이 먹은 제 처지를 생각하니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띵동.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은 두 손 가득 선물을 사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김서방 왔습니다. 큰절 받으세요. 밝게 웃으며 찾아온 그에게 저는 헛웃음이 나왔고 제 속도 모르고 그런 남편을 반겨주는 부모님이 야속했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보며 역시 예쁜 공주님은 잠꾸러기가 많네요. 지금 일어난 거예요? 라며 허허 웃었고 그런 저를 보며 친정엄마는 너 아직도 준비 안 하고 뭐하고 있는 거야? 김서방, 얘가 이렇게 오냐오냐 커서 버릇이 없어요. 이해 좀 해주고 잘 좀 부탁해요. 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오랫동안 영업일을 해서 그런지 언변이 정말 좋았죠. 짧은 시간 안에 저희 부모님을 완전히 매료시켜 놓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와의 첫 데이트 때도 저한테 그랬었어요. 저는 저 모습이 다 가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저희 부모님에게 잘하는 모습과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무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화가 누그러졌죠. 저희는 그날 그렇게 화해 아닌 화해를 하게 되었고 다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당시 나이가 42살이었지만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어요. 결혼 준비할 때는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했죠. 남편이 돈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남편은 작은 빌라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저 거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면 된다고만 저는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제가 자취하고 있는 원룸 보증금을 빼서 남편의 빌라 집을 깨끗하게 인테리어 해주었습니다. 결혼 이후 알게 된 사실인데 시골에서 사시는 시부모님께서는 벌이가 좋지 못하셨어요. 특히 시아버지께서 당뇨를 앓고 있으셔서 합병증 때문에 들어가는 병원비가 은근히 꽤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병원비는 장손인 제 남편이 모두 책임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저희는 항상 돈에 쪼들렸죠. 당연히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 임신을 한 저도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항상 주말만 되면 게임 동호회니 낚시 등의 자신의 취미생활로 바쁘기만 했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할 때도 남편은 저에게 너도 참 유난이다. 꼭 보면 세상에서 너 혼자 임신한 사람 같아. 라며 핀잔을 주었고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을 할 때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서 언제 큰 집으로 옮기고 차도 바꾸고 하냐? 너도 이제 한 집안의 살림꾼이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곤 했습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인생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교를 하다 보면 끝이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다른 지인들과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달을 따다 달라고 했습니까? 별을 따다 달라고 했습니까? 임신한 와이프가 입덧으로 고생하다가 과일 하나 먹고 싶다는데 그렇게 핀잔을 주다니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택배가 왔는데 한약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본인의 아들이 걱정이 돼서 아들 먹으라고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약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 약은 제 거라고 하셨어요. 제 건강이 걱정되어 유명한 곳에서 비싼 돈 주고 맞춘 한약이니 꼭 거르지 말고 챙겨 먹으라고 당부를 하셨죠. 그렇지 않아도 저는 입덧이 심해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무섭고 아들만 챙기시는 그런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멀리서나마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모습에 그때는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임신 15주쯤 되었을 때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가서 뱃속의 아이 성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이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소식에 바로 남편에게 카톡으로 알려주었지만 남편은 카톡을 읽어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때는 단순하게 바쁘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글쎄 그날 남편이 새벽 늦게까지 술을 진탕 마시고 집에 와서는 하는 소리가 가관이더라고요. 아들이었어야 하는데 아들, 너는 왜 하필 딸을 가진 거야?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정말 뭐 이런 인간이 있을까 욕이 육성으로 튀어나왔지만 이내 남편이란 인간은 술에 취해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까지 화가 가라앉지 않아 잠을 이룰 수가 없더군요. 이내 한숨도 못 자고 해가 뜨기 시작했었고 그때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가 왔죠. 전화를 받으니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하신다는 말씀이 너 내가 준 약 잘 먹고 있었던 게 맞니? 아니 잘 먹고 있었는데 왜 아들이 아니라 딸을 가진 거야? 분명 네가 약을 안 먹었으니 이런 사단을 만들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지어주신 그 약은 제 건강을 위한 약이 아닌 아들이 들어서도록 해주는 약이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여쭈어 보았죠. 어머니, 그 한약 저 아들 낳으라고 지어주신 약이었어요? 그래, 승민이가 말 안 하지? 그래서 그 약을 안 먹고 버리기라도 한 거야? 이거 사, 그 약이 얼마짜린데? 어머님, 저 너무 급한 일이 있어. 죄송한데 먼저 끊을게요. 그렇게 시어머님의 말을 끊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온전하게 대화를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있었고 제 눈에는 드르렁거리면서 코를 골며 자고 있던 남편이 보였습니다. 남편을 발로 차며 넌 지금 잠이 오냐고 소리를 쳤어요. 이내 남편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났고 뭔데? 왜 그러는데? 너 어머님이 나 먹으라고 지어주신 약 무슨 약인지 알았어? 아들 드리는 약. 방금 어머님에게 전화 왔었어. 우리 아이 딸이라고 벌써 쪼르르 가서 말한 거야? 어머님, 우리 아이가 딸인 거 아시고 나보고 약 안 먹었다고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아들 가졌으면 시댁에서 대접도 받고 좀 좋냐? 딸이 뭐가 어때서? 너란 인간이랑 네 어머니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 딸이 뭐가 어때서?
라며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이란 인간은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 대를 잇지. 그것도 모르고 살았냐? 됐어. 진짜 지겹다. 그러니까 잘 좀 하지 그랬냐? 라고 소리를 치곤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 저와 남편은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려 서로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남편은 회식과 접대가 있다는 이유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들어왔죠. 우울증이 안 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의 삶이었어요. 정말 매일 밤 결혼을 한 것에 대한 후회로 울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견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낸 단짝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친구 목소리는 매우 화가 나 있었고 다급해 보였어요. 다름이 아닌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모텔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다른 사람과 헷갈렸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저에게 차갑게 굴었어도 신혼 초에 바람까지 피울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친구는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네 남편이 맞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거기가 어딘지 물어보고 바로 그곳으로 차를 끌고 달려갔어요. 친구가 말한 장소에 도착하여 저는 길 한 곳에 차를 세워두고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모텔을 친구와 함께 감시했죠. 한 2시간 정도 지났을까?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저는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모텔에서 나오는 남자는 친구 말대로 제 남편이 맞았어요. 하지만 옆에서 팔짱을 끼고 나오는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의 고향 여동생이었습니다. 그 여동생은 고향에서 남편과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동생 같은 사이라며 제게 소개를 해줬었거든요. 제 결혼식에도 찾아왔었고 시부모님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 같았어요. 그런 여동생 같았던 사람과 모텔에서 팔짱을 끼고 나오다니요. 도대체 제가 뭐하는 인간이랑 결혼을 한 건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제 친구는 바로 뛰쳐나가 난리를 피울 생각이었지만 제가 그러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 고향 동생이라고 소개받았던 남편의 상간녀를 직접 찾아가 대체 무슨 일인지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직접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남편의 상간녀가 일하고 있는 네일샵으로 찾아갔어요. 이전에 남편이 그 동생 가게 근처를 지나며 동생에게 식사를 사준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저를 본 남편의 상간녀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어머 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라며 뻔뻔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에게 어제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죠. 잘못 지냈는데 어쩌지? 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봐. 내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니? 너희 고향에서는 여동생이랑 모텔 드나들면서 서로 안부 묻고 사냐? 언니, 일단 우리 나가서 이야기해요. 왜 나가? 여기서 이야기해. 왜? 부끄러운 건 아나 보지? 언니, 제가 나가서 다 이야기해드릴게요. 제발요, 언니. 상간녀는 사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일단 가게 밖에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네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 사람들은 물론 부모님한테도 모두 알리고 다닐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밖으로 나온 남편의 상간녀는 저를 붙잡고 제발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하고는 그간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내용은 어제 처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남편의 상간녀에게 남편과의 외도를 제안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어머니였어요. 제 시어머니요. 외도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곧 이혼할 예정이고 그 이후 저희 남편과 재혼을 하라는 조건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혼 이후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아들만 낳아준다면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1억을 준다고 하였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에 당연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불륜 사실을 들키니 남편의 상간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에게 불륜을 부추기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말은 모두 사실이라며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웬일로 남편이 집에 일찍 와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남편의 상간녀가 저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한 거였죠. 저는 남편에게 아무런 미련도 없었기에
서로 합의 이혼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원인은 당신이니 지금 뱃속의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당신에게 따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뻤는지 이 조건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아무리 딸이라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모습이 너무 역겨워 저는 헛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었죠. 잠깐이라도 그를 마주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더러워 이혼 서류에 바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 달의 조정 기간을 거쳐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친정집에 몸을 맡기게 되었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딸을 친정 아빠와 엄마는 따뜻하게 받아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운전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다 그만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뱃속의 아기가 걱정되었어요. 사고를 어느 정도 수습하고 곧바로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아기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저는 우리 공주 아무 일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며 혼잣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산부인과 의사께서는 공주요? 하하, 아이 따님을 원하시나 봐요. 그런데 어쩌죠? 뱃속에는 잘생긴 왕자님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요.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왕자님이라뇨. 15주 때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는 딸이라고 했는데요. 아, 15주 때는 남자아이의 고추가 완전히 나오지 않아 간혹 딸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현재 초음파상으로는 아들이 분명하네요. 라고 하셨죠. 그동안 딸인 줄 알았던 제 아이가 원래는 아들이었다니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제 아이의 성별은 아무 상관없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똑같이 사랑하는 제 아이였죠. 시간이 흘러 저는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저는 아이에게 밤낮으로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이야기해 주었죠. 저는 홀로 서기를 위하여 임신으로 인해 그만두었던 디자이너 일을 프리랜서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이혼 이후 한 번도 아이에 대한 안부를 묻지도 않았고 출산 후에도 한 번도 아이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전 남편의 성씨를 갖고 있는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생각되어 성씨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고 전 남편은 그런 것에 신경 쓰는 것조차 귀찮은지 아무런 물음도 없이 그냥 동의를 해주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법원에서는 아이 성씨 변경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고 우연히 회사 지인들을 통해 이혼한 전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큰 돈을 사기를 당했고 그 이후 술만 마셨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회사에서도 해고를 당했고요. 소문 내용을 유추해보면 아마도 그 상간녀에게 1억의 사기를 당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위반을 하며 귀가를 하다가 마주오는 차와 큰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전 남편은 골반과 허리, 내장 등을 크게 다쳤고 남자로서의 기능도 영원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했죠. 세상 참 한치 앞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미운 남자였지만 큰 사고를 당하여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니 안타까움이 들었죠. 저는 남편이 입원 중인 병원을 수소문하여 찾아가 보았습니다.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 병실에 들어가 보니 남편은 결혼 생활했을 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초췌하고 삶의 의욕을 모두 잃은 듯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는 저에게 말했어요. 여긴 뭐하러 찾아왔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이제는 속이 시원하겠네. 아니, 이제 당신에 대한 어떠한 감정도 없어. 그냥 우연히 당신 소식을 들었고 그래도 옛날엔 부부였으니 한번 찾아온 것뿐이야. 안고 있는 아이가 우리 딸이야? 우리 아이야. 많이 컸지? 그런데 딸이 아니고 아들이래.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라니? 나도 처음엔 딸인 줄 알았어. 15주 때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알려줬으니까. 그런데 그땐 아이가 너무 작아서 실수한 거래. 나도 당신하고 이혼하고 나서 알았어. 아들이라고? 아들? 아들이라니. 우리 아들.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 아들이란 말에 그제서야 전 남편은 아이를 안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이 인간은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당신 그거 알아? 당신이 한 번쯤,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아이에 대해 궁금해했으면 바로 알 수 있었을 거야. 우리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그런데 어쩜 단 한 번도 당신은 당신 아이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더라. 당신 이 아이 이름도 모르지? 그런데 이제서야 아이가 아들이라니까 한번 안아보자고? 당신은 아빠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앞으로 이 아이 평생 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 남편은 제 말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이미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면서 통곡을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두고 뒤돌아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병실을 나오는데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저희 이야기를 들었는지 울면서 제 아이를 부여잡고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손, 그래 새아가 하늘이 우리를 완전 버린 건 아니다. 어떻게 내 손자가 숨어있다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노. 아이고 내 복덩이, 내 보물, 이제 네가 우리 집안 총손이야. 딸인 줄 알았을 때는 단 한 번도 아이를 찾지 않던 시어머니가 아들이라는 말에 집안 종손 운운하는 것이 너무나 우스웠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서 아이를 뺐으며 말했죠. 아주머니, 이러시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 이제 김씨가 아니라 백씨예요. 아주머니네 지방과는 이제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저희 이제 다시는 길에서라도 만나지 말죠. 아이고 며느라, 이러지 말자.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아들한테 다 시킨 거야. 걔는 잘못이 없어. 그러니 나만 미워하고 이제 그만 우리 아들 용서하고 다시 합쳐서 잘 살아보자. 어머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어머니랑 그이랑 둘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모자 찾지 마시고 어머님 아들이랑 둘이 잘 살아보세요. 라고 하며 병원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자기가 미안했다며 귀한 며느리를 알아보지도 못한 자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불쌍한 남편을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남편과의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당연히 전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그저 저런 뻔뻔한 제안을 하는 시어머니가 가증스럽기만 했네요. 어머니 자신도 귀한 집 딸이었을 텐데 가부장적인 시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아들만 귀하다고 여기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본인도 여자이면서 여자는 푸대접하고 손녀딸은 필요 없다며 며느리까지 내치려 했던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어보니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딱 맞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